저는 지금 이제 시골에 살고 있고요. 지금이 시골에 산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오, 그리고 이제 완전 깡촌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을에 다섯 채, 여섯 채 정도밖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너무 어릴 때 저랑 오빠를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네네. 조부모님이랑 같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데 네. 제가 7살 때까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고 오, 한 4, 5살 때까지도 증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6명에서 옛날에 이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보통 다 이제 축산업을 하시거나 농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농사를 짓는 집이었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밭에 가서 그냥 흙장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커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랑 같이 밭에 가서 놀았던 기억은 많은데 증조 할머니랑 같이 밭에 가서 놀았다거나 이랬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우리 증조 할머니도 같이 밭에 가시지 않았었나? 왜 기억이 없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대자비를 하러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자비가 뭐예요? 그게 뭐죠? 저도 이제 대자비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제 무당 옆에서 이렇게 아. 배를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자비.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 뒷배를 묻었다. 그렇다고 하셨어요. 네. 네네 그렇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증조 할머니께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할머니가 알려주신 이야기로는 저희가 지금도 이제 버스가 하루에 10대도 안 다녀요. 왕복으로 다 10대도 안 다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네네. 제가 한 4살 때였으니까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버스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고 이제 도로가 있긴 했는데 그 마을 안쪽 길은 경운기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 그렇게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은 병원에 잘 못 가가지고 이제 증조 할머니께서 무당분을 쫓아다니시면서 대자비를 하러 다니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날도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다고 들었고 그날도 이제 할머니께서 대자비를 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아침에 가셨다 그랬는데 밤이 늦도록 이제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돼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할머니, 이제 증조 할머니 거기 계시냐고. 네.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혹시 거기 계시냐 했더니, 아니라고. 아까 한참 전에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마을이 작다 보니까 네. 증조 할머니 걸음으로도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네. 집에서 나가신 지 한참이 되도록 저희 집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을에 저희 친척분들이 좀 같이 사셨거든요. 근데 그 친척분들이랑 저희 증조 할머니를 찾으러 가셨는데 진짜 몇 시간을 뒤지고 뒤져도 증조 할머니를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이제 너무 늦기도 하고 춥기도 해서 이제 다들 들어가시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자, 할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으셨는데 다른 이웃 주민분이 전화 주셨는데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데가 논두렁길이었어요. 네. 논두렁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굴러 떨어지셨는데 네, 아무도 못 찾고 겨울이라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저희가 그래도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좀 농기계 이렇게 지나다닐 정도의 길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큰 길로 다니시고 네. 논두렁길로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돌아가신 그날 논두렁길로 걸으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따로 살고 계셨거든요. 저희랑. 아, 네네. 아빠는 도시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없어지신 그날 저희가 못 찾은 그날 아빠는 이제 타지에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실 이렇게 누워 계셨대요. 네네. 잠에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발 밑으로 현관문이 보이는 집 구조였대요. 네네. 근데 그 현관문 앞에 검은색 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대요. 네. 그래서 아빠는 이제 가위에 눌린 줄 알고 막 잠에서 깨려고 막 발버둥 쳐보고 해도 잠에서 안 깨지더래요. 네네. 근데 뭔가 느낌이 더 이상해가지고 집을 딱 집을 둘러봤는데 검은 한복을 입은 남자가 한 명이 더 서 있었대요. 예. 그러더니 아빠한테 가자, 너 이제 갈 시간이야, 너 이제 가야 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증조 할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얘는 아직 아니야. 나랑 같이 가. 그러더니 그 사람들 손을 잡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깨어났는데 아침이었고 아빠가 그 아침에 전화 받으셨는데 받으신 전화가 증조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아직까지도 뭐 대자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네네. 근데 그냥 저희 할머니께서 그냥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증조 할머니가 그런 좀 이제 신기가 있으셨다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증조 할머니가 뭔가 아시고 막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네, 대자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제가 아마 한 4년 전쯤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넓은 논밭에 친오빠와 단 둘이 서 있었어요. 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굉장히 큰 검은 소를 만나게 됐어요. 검은 소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소가 갑자기 쓰러져서 논두렁이로 굴러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이 소를 반드시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빠한테 소를 세워야 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오빠와 저는 달려가서 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워낙 커다란 소였고 이미 쓰러진 상황에서 단 둘의 힘으로 이 소를 끌어올려서 일으켜 세우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꿈에서 깰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고 몹시 마음이 급해졌었는데 제가 소의 머리를 끌어안고 오빠에게 굉장히 다급하게 외쳤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소가 쓰러지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결국 소는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저는 꿈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3주 동안 딱히 별일은 없었는데 오빠한테 연락했을 때도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꿈꾼 당일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집안 쪽 사람일 거다. 집안 쪽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갑자기 외삼촌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이상한 거는 바로 그 전날 한강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셨던 분이 그 다음날 못 일어나셔서 그대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아무런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몸이 죽어가고 계시는 상태였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월남전에 다녀오셨던 외삼촌이 아마 그곳에서 제초제나 다른 이제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상하셨고 그게 이제 후에 발병이 됐을 거다 추측만 남겼을 뿐이에요. 삼촌께서는 쓰러지시고 나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상태로 몇 개월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다가 얼마 안 있어서 몇 개월 후에 3월 달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다시 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4월이면은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쌀 때도 불구한데도 꼭 어느 날짜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월 둘째 주쯤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들어가서 공항에 내리는 순간 외삼촌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장례식장에 가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발행까지 무사히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삼촌이 발인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일주일이 채 안 됐던 기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본가에서 잠을 청하고 잠이 들었었는데 그때 갑자기 꿈에서 돌아가신 외삼촌과 10년 전에 돌아가셨던 외할아버지가 나란히 계시는 꿈을 꿨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의 외할아버지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안겨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막내딸 손녀 지광이에요. 그동안 잘 계셨나요? 안부를 여쭙고 할아버지 혹시 삼촌 데리러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 외삼촌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드려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고 외삼촌께 갔어요. 외삼촌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인제 "괜찮으니까 편하게 가세요." 하고 몇 번 대화를 주고받고 마지막으로 한 번 꼭 안아 드리고 두 분께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꿈에서 깨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도 꿈에서 몇 번 배웅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낯설지는 않았고 마지막까지 배웅을 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듣기로는 엄마의 꿈속에도 외삼촌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엄마는 잘 보내 드리고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3번의 벌과 3번의 상입니다. 저는 사실 형제가 좀 많아요. 4남매인데 4남매 중에 저는 둘째이고요. 이 이야기는 막내 남동생의 태몽과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언니와 저는 딸이라서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고 부모님께 늘 말을 하셨대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맨날 좀 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가 딱 아들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 태어나서 이제 원하는 바도 이뤘고 또 거의 연년생으로 어머니가 출산을 하신 상태여서 힘드셔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상의한 후에 수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더 이상 아기가 안 낳는 수술. 그렇게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꿈에서 깊은 산속을 걷고 있는데 저기 풀숲 사이에 작은 연못 하나가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그 연못이 너무 예뻐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연못 안에 은빛으로 엄청 반짝거리고 있는 잉어가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그 잉어가 천천히 헤엄을 치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래요. 근데 엄마가 이때까지 저희 막내 말고 3명까지의 태몽을 엄마가 다 꾸셨거든요. 근데 꿈에서 바로 느꼈대요. 아, 이거 태몽이다. 해서 엄마는 더 이상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잉어를 두고 뒤돌아섰대요. 그래서 산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냥 두면 저 연못에 물이 말라서 잉어가 죽을 텐데 어떡할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엄마는 또 잉어가 불쌍하기도 한데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못 내리고 꿈에서 깨셨대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아빠가 수술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태몽을 꾸지? 다른 사람의 태몽인가 싶었대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한 뒤 이제 며칠이 지났대요. 근데 저와 언니는 이제 어린이집에 간 상태였고 엄마는 셋째 남동생을 업고 이제 집안 청소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마당에 누가 엄마를 부르더래요. 세대 가면서. 그래서 나가봤는데 어떤 백발의 인상 좋은 할머니가 길을 잘못 들어왔다면서 물 한 잔을 얻어 마실 수 있겠냐고 힘들다고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또 되게 어르신들한테 잘하셨거든요. 옛날 동네에 있을 때 어르신들 다 모아서 국수도 삶아주시고 밥도 많이 챙겨드렸었어요. 저희 동네가 거의 90%가 어르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물 한 잔이랑 두유를 하나 들고 드리면서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거냐고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제 좀 물을 맞고 정신을 차리니까 길을 알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두유를 주머니에 넣으시고 문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하긴 했는데 이제 엄마는 할머니가 좀 걱정이 되었지만 업고 있던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울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다시 대문에 얼굴을 빼꼼 내밀고서는 세대 근데 혹시나 아이가 생기면 죽으면 안 된다. 그 애는 큰 도움이 될 일이 있다. 세댁이 너무 친절해서 비밀인데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쌩 가시더래요. 근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무슨 말이지? 하면서 또 남편이 수술했는데 또 왜 그런 말을 하시지? 하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집에 그냥 동생이 배고프다고 우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저희 집이 시골집이라서 마당에 평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평상 위에 분명히 할머니가 주머니에 넣는 두유를 봤는데 두유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평상 위에. 그래서 할머니가 흘렸나 싶어가지고 그 두유를 들고 할머니를 쫓아나갔대요. 근데 저희 집이 있던 그 곳이 동네에 나가는 길이 일자로 된 방향이 있었는데 거기를 나가야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바로 따라 나왔는데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에서. 성인이 아무리 뛰어도 5분 정도는 걸릴 거리에 거기가 벗어나려면. 근데 엄마가 한 1, 2분 사이로 뛰어나왔는데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헛것을 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할머니가 뭐
빨리 뛰어가셨나 보다.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동생 이제 밥 주고 집안일을 하고 계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며칠 뒤 엄마가 또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전에 그 산에 또 올라가고 계셨는데 그 연못이 보이더래요. 근데 연못이 예쁘진 않은데 뭔가 탁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잉어가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연못에 다가갔는데 연못에 물이 정말 거의 다 말라서 10cm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연못에.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연못에 꿈에서 연못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살폈대요. 근데 다행히 그 은색빛의 잉어가 저 구석에 얕은 물에 살아서 이렇게 구석에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야 이제 얘를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잉어를 구해주려고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잉어가 팔딱 튀더니 옆에 작은 웅덩이로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잉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또 팔딱 뛰어서 엄마를 피하는 듯한 이렇게 손을 피하는 듯이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난감해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들렸던 그 할머니 목소리에 할머니가 뒤에 서 계시더니 말을 하더래요. 그러게 전에 왜 망설였냐고 이놈이 삐져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할머니를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조건을 하나 거시면서 그냥은 안 되고 딱 3번의 힘든 일이 이놈 때문에 있을 건데 네가 이거를 이겨내면 반드시 이놈이 3가지 효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잉어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엄마한테 던지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잉어를 받자말자 잉어가 펑 하더니 하늘로 튀어올라서 용이 되었대요. 근데 용이 되었는데 이 용이 엄마한테 바로 오지 않고 약간 삐졌다는 듯이 하늘을 뺑뺑 돌더래요. 몇 바퀴 돌더니 엄마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품을 딱 이렇게 손을 벌리니까 품으로 확 안겼대요. 그래서 꿈에서 깨셨다고 해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엄마가 아직도 기억이 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 후에 이제 한두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었대요. 뭐 아기를 가지거나 이런 게. 그래서 엄마가 이걸 이제 잊어갈 때쯤에 이제 밥을 먹다가 자주 체하시고 이제 배도 가끔씩 아프고 당기고 해서 이게 몸이 안 좋아서 동네에 그 약사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병원은 없었고 시골집이라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엄마 손을 잡으면서 약을 먹지 말고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라고 했대요. 혹시 이 증상이 그런 거일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는 근데 임신할 리가 없다고. 아빠가 분명히 수술을 하셨고 엄마가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럴 리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몇 달 전에 꿨던 꿈이 생각나가지고 설마 그 태몽이 정말 내 꿈이었나 싶어서 이제 산부인과를 간 거죠. 저 멀리 있는. 근데 확인해보니까 임신이 맞던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두 분이 며칠간 좀 서먹서먹했대요. 왜냐면 엄마가 설마 하고 약간 의심은 가고 또 아빠는 분명히 수술을 했는데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걸 또 의심을 했는데 또 자기 애가 맞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검사를 해보란 말을 못하고 하다가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뭐 이럴 수 있나? 내 애가 맞나? 이렇게 물어봤다가 이제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네, 그래서 다음날 이제 두 분이 병원을 갔더니 알고 보니 아빠의 수술이 풀렸던 거예요. 저도 약간 이 수술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는데 엄마가 들은 말로는 아버지가 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드물지만 그렇게 두 분은 화해를 하시고 이제 막내 남동생을 낳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제 남동생을 낳으러 가는 그날까지도 그 꿈의 할머니가 이 3가지 이 아이로 인한 힘듦이 뭘까라고 생각했대요. 도대체 뭐지?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의 산통이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벌이 뭔지 알게 됐다고 해요. 옛날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서 산부인과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만삭 전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 별말이 없었고 병원을 몇 번 가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만삭이 됐을 때 이제 자연분만을 하게 된 건데 막내 동생을 낳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동생이 4.37kg? 거의 4.4kg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또 자연분만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하셨대요. 왜냐면 저도 3.2kg에 태어났고 저희 남동생도 3.4kg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막내 동생이 4.4kg에 태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첫 번째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벌이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갓 입학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3남매는 사실 그 학교에서 되게 온순하고 성격들이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3명은. 근데 막내 동생이 조금 별난 성격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읍내 쪽으로 이제 새 집을 짓고 이사를 가서 되게 큰 학교에 저희 사남매가 모두 다 다니고 있었거든요. 6학년까지 있으니까 서울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애 한 명이 차에 치였다는 막 소문도 있고 누가 뭐 밀어서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피가 나서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저한테 급하게 달려와서 저를 불러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다쳤다고. 그래서 교무실을 가보니까 막내 동생이 진짜 온 얼굴이랑 티셔츠에 피떡칠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놀라서 울면서 엄마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왔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 피를 닦으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같이 싸운 형이 있었는데 형이 얼굴이 눈탱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또 볼이 끓여가지고 피가 나 있고 동생은 알고 보니까 이 형이 많이 맞으면서도 결국 동생이 졌나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형을 못 이겼다고 코피가 조금 나는데 그거를 온몸에 다 바른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맞았다고 거짓말을 약간 치면서 이제 학교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제 동생과 저희 집안은 이제 그 학교에서 유명한 집안이 되어가지고 엄마가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막 해명을 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말로는 이게 두 번째 벌이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엄마가 말씀하신 벌이 동생이 고2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동생이 진도님이 저를 보셨겠지만 제가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제 남동생이 훨씬 크고 훨씬 뼈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2 때 친구랑 같이 싸웠는데 동생 말로는 딱 한 대 때렸대요. 자기가 많이 맞고. 근데 한 대 때렸는데 그 친구가 골반뼈가 부러진 거예요. 골반뼈가. 네, 근데 하필 또 상대방 부모님이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리고 고2 때 저희 때 학폭 이런 게 되게 난리 났었어가지고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소년원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 한 대 때린 것 때문에. 왜냐면 그쪽 집안이 국회의원 집안이고 해서 돈도 많으시고 힘도 세셔가지고 절대 합의를 안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폭력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저희 언니랑 저랑 동생을 엄청 혼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진짜 뭐 야만인 같다면서 엄청 혼을 냈는데 엄마는 이제 상대방이 전치 8주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동생한테 실망을 해서 이 동생한테 소년원 가라고 그냥 다시는 안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 누웠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 잠을 자는데 옛날에 그 몇십 년 전 꿈이 생각이 나더래요. 동생의 태몽에 대한 그 꿈 있잖아요. 할머니가 3번에 얘가 사고를 칠 텐데 참아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혼을 안 내시고 울면서 타이렀대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엄마는 너무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네가 이뤄낼 줄 몰랐다 얘기를 하니까 그 약간 좀 말썽을 많이 부리던 동생이 같이 오열을 하면서 뭔가 깨달았나 봐요. 그 후에 동생은 이제 누가 시비를 걸어도 절대 나서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그 후에는. 아무튼 많이 다친 친구 부모님이 절대 합의를 안 해준다 해가지고 엄마가 몇십 번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무릎을 맨날 꿇었대요. 가가지고 한번 아들이랑 합의 좀 해달라.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사실 사남매도 그렇고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돈도 정말 없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돈을 다 빌려가지고 합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겨우 합의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를 해주셨고 이제 동생은 그 후에 이제 6개월인가 주말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 똥기저귀 빠는 봉사활동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동생이 이제 고3 제가 취직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정말 이게 심했던 게 서류까지 다 쓰고 법원에 접수까지 하신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께서. 그 동생이 사고 친 것까지가 3번째 벌이었고요. 근데 이건 이제 동생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사남매 보고 이제 각자 누구랑 살지 의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랑 언니는 두 분을 좀 이해를 하는 편이었어요. 두 분 다 서로 힘듦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혼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니랑 저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막내 동생이 두 분을 뜯어 말리셨어요. 울고 불고 뭐 애교도 부려보고 둘한테 막 서로 말을 순화해서 전달도 하고 오만 힘을 다 썼는데 그래서 결국 두 분이 일단 이혼을 안 하게 됐는데
그 후 이제 10몇 년 동안이라도 지금 잘 살고 계시거든요. 이혼 안 하시고. 정말 사이가 좋으세요.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엄마 아빠도 조금 어리고 철이 없어가지고 서로 기싸움하고 안 지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너희가 안 말리고 이혼을 하라고 해서 사실 이혼을 할 뻔했다. 근데 정말 저희 집안이 무뚝뚝한 경상도 집안이라서 부모님을 화해시킬 생각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들도 은근히 그걸 바랬었나 봐요. 자식들이 좀 화해를 시켜주기를. 두 분이 화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내 동생이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애교도 있고 성격이 좀 희한해요. 그래서 맨날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막내 동생 덕분에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셨고 그렇게 두 분이 지금 되게 잘 지내시고 두 분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거든요. 엄마 말로는 첫 번째 이게 동생이 집안에 뭔가 효도를 한 게 이게 아닌가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농사 일을 하셨는데 하우스를 혼자 짓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자재에 깔리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형제들은 전부 타지 생활을 했었는데 막내 동생이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한테 가보라고 아빠가 낮잠을 잤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밭에 가보니까 아빠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기절을 하셔가지고. 근데 다행히 빨리 발견을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이 타박상만 입으셨어요. 그리고 뼈에 금이 가가지고 입원만 좀 오래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이 상을 준다는 세 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두 번째 상까지인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세 번째가 아직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말로는 그 막내 동생이 정말 사고 많이 치던 동생이 작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말로는 대기업 간 게 세 번째 효도인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꿈처럼 엄마가 막내를 안 낳으려고 해서 세 번의 벌과 이제 상을 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우연이었던 건지 꿈과 집 마당에 왔던 백발의 할머니가 조상님이셨던 건지 뭐 엄마 말로는 삼신 할머니였던 것 같기도 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사연을 풀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군대 선임을 A라고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그게 좀 더 리얼하지 않을까. 이제 이 A가 대학교 때 이야기예요. 그 기숙사에 떨어지고 급하게 자취방을 알아보려고 수소문 하다가 자기 대학 친구가 보증금이랑 월세가 저렴한 곳을 소개시켜줬어요. 주위 원룸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고 3층 빌라에다가 창문이 크게 나 있는 햇빛을 잘 들겠다 싶었던 그 원룸 집으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사진을만 보고 그곳을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 A가 그래서 이사를 하고 이 첫날 밤에 누군가를 자꾸 깨우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막 노크하는 소리.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옆집 그 소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야밤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들린 소리겠다. 그래서 너무 졸리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났어요. 지나갔고 그 다음날 다시 자고 있는데 그날은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원룸에서 돌아다니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발자국 소리 들었는데 그 검은 형체가 자기 주위를 맴돈다는 약간 느낌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보다는 검은 물체가 자기를 돌아다녔다? 이게 스스슥 하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자기가 가위를 눌리지 않았을까. 자기가 첫날 밤이기도 하고 이 지역 자체가 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만 있고, 그러니까 주위에 다 산이고, 그 원룸촌 몇 가지만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나쁜 기운이 그냥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원래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그런 기운을 좀 믿는 타입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마 귀신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도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불을 켜고 잠을 계속 자기로 했어요. 화장실 불도 다 켜고 문을 다 열어놓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을 자도 계속 몸이 무겁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A 얼굴을 봤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얼굴이 퀭하고 다크서클이 내려왔어요. 얼굴 낯빛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무슨 일 있었냐, 대학생활 재미없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손목을 봤는데
손이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 이거 손에 이 멍 뭐야? 그랬더니 글쎄 나도 잘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목도 제대로 챙겨볼 수 없을 만큼 그 하루하루가 좀 약간 고달프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형, 안 되겠어. 오늘 나랑 같이 잠을 자자. 그랬는데 그날은 또 괜찮은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자니까.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동생이 그 근처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여기 뭐 이 집에 뭐가 있냐. 근데 그냥 중개인은 그 집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다. 그리고 아마 거기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근데 나 이 집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달 지나고 나서 그냥 짐을 그냥 빼버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반만 받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보증금 뺄 그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A가. 그래서 동생이 가고 나서 다시 하룻밤을 잤어요, 거기서. 근데 잤는데 이번에는 창문이랑 문에서 계속 누가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을 켜고 문을 창 열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3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분이. 근데 창문에서 자꾸 노크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부터 너무 소름이 돋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싶지만 뭐지? 진짜 사람인가? 도둑이 들었나? 그냥 이런 생각이 많이 들다가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그 다음날 이사해서 본가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무당분을 만나셨대요. 나중에 그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을 찾아갔었는데 토막난 여자 시체가 있는 것 같다. 손목이 없고 머리가 없는 여자의 형상의 귀신을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근데 그 A라는 분은 저한테 여기서 톰라인 사건 났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이 해코지했다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현실 공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노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자기의 손을 찾으려고 주위를 배회하는 귀신이 아니었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촌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좀 자세하게 물어봐라 했더니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그 이후로 복도했었고 정신병원 가서 약도 먹은 적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이분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저는 영안도 아니고 사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친할아버지가 제가 5살, 6살쯤 돌아가셨어요. 설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라서 자고 있다가 울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 엄마 우리 집에 뱀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검은색 큰 뱀이 내 이빨을 다 가지고 구멍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하면서 울면서 깼대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가 당연히 어리고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여 주면서 같이 큰 방에서 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술에 취해서 길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장례식장을 그때부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좀 말리고 저도 가면 뭔가 좀 불편하고 역겹다 해야 되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을 전혀 가지 못했어요. 이후로는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보통은 잘 다녀오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뭐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인사가 아닌 날에는 부모님이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전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다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그거를 캐치해서 우리 엄마 지금 좀 위험할 것 같다 하고 연락드렸을 때 그때 실제로 저희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그럴 때 제가 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살려드린 일도 있었고 15살쯤엔
외할머니가 치매로 입원해 계셨어요. 모든 가족분들을 다 기억을 못 하시고 인형 머리 빗어주면서 병원에 있을 때 유독히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 우리 손녀 왔네 라고 하면서 예전에 본인 나이의 그 모습을 저한테만은 꼭 보여주셨거든요. 그 병원이 학교와 별로 멀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종종 급식에서 받은 뭐 초콜릿이나 우유나 이런 거 가지고 가면서 할머니한테 나 또 왔네. 할머니 나 또 왔어.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가는 길 중에 까만색 정장을 입으신 남자분께서 저희 할머니가 계신 병원 이름을 대면서 혹시 거기 병원 가니? 너 할머니 보러 가는구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꼭 할머니 갖다 드려요? 이러고 휙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할머니를 뵈러 간다는 말도 안 했고 어느 병원에 간다는 말조차도 안 한 상태여서 저기 제가 하는 순간에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손을 봤는데 30원은 그대로 있고 할머니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뵈면서 할머니 나 또 왔어. 뭐 오늘은 뭐 학교에서 뭔 일 있었는데 나 수영해가지고 뭐 대회 나가갖고 이거 따왔어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갔는데 주머니 속에 30원을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좀 뭔가 이상한디? 하고 그날 꿈에 그분께서 나와가지고 내가 전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줬냐? 네가 사실 다 망쳐버렸어. 네가 그 일을 망쳐서 나는 널 망쳐야겠어. 하면서 제 이빨이랑 속눈썹을 다 집어 뜯어서 씹어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서 깼죠. 근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사실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잘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혹시나 그 동전을 주지 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격도 좀 소심해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적응을 못했죠. 제가 운동선수여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딱 2명 있었거든요. 그 2명과 함께 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냥 길거리에 뭐 사로 타주 5,000원 이런 데인데 천막이 아니라 봉고차로 가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뭐 넌 남자 복이 많다. 너는 돈을 많이 벌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해주셔가지고 나 돈 내는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을 먼저 보내더니 그 선생님께서 너 눈은 죽음을 볼 수 있어. 근데 할머니가 지금 가려주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넌 돈도 못 벌고 남자도 만나지 못해. 나 같은 사주쟁이 말고 무당 선생님들 찾아가든가 할머니한테 좀 가라 하든가 고마워하든가 이러면서 돈도 안 받고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막 100% 믿진 않았죠.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게 있을까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네, 지금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수에 한제터널이라고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사거리 신호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피가 막 있고 피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차도 생각도 못하고 앞에 차도 생각도 못하고 바로 시동 끄고 나가면서 119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뉴스를 봤는데 트레일러가 내리막길 가는데 브레이크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만난 지 한 2년 된 전 남친을
보러 순천을 갔었어요. 제가 여수 살고 그 친구는 순천 쪽인데 여수 순천 사이에 졸음쉼터가 2개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한 곳에서 바람을 쐬려고 잠깐 차에서 내리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피냄새가 훅 들어오면서 너무 화가 나는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토를 했고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 신청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얼마 전에 아버지를 닮은 남자 2분께서 회색깔 승복을 입고 단아하고 온화한 그런 표정으로 어깨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내가 너그 아버지 형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막 같이 춤추자 하면서 저랑 같이 춤도 추고 밥도 먹고 술도 같이 먹고 내가 너 잘 지켜줄 건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큰아버지랑 저희 아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중간에 형 2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와 똑같이 술을 드시고 길에서 객사를 하신 분도 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었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 진짜 이상한 애다. 이래가지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깔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그 신랑 아버님 쪽에 신줄이 있어서 현재 무당으로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친할머님도 신줄을 타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아버님이 신내림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안 받으신다고 하셔서 이제 신랑 쪽으로 신줄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신랑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친가 쪽이 신줄이 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여 있는지 한 번씩 귀신을 좀 본다거나 본인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평소에 한 번씩 신랑이 혼잣말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걸 보게 되면 눈이 다른 곳에 가 있다거나 제가 말을 걸게 되면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뭐 봐? 뭐 왜? 이런 식으로 물으면 말 걸지 말라고 화를 내요. 그러고는 내가 어디를 멍하니 보고 있으면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귀신들이 얘가 나 보여? 나 보여? 이러면서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나중에 조용하게 말해줄 사람인 거 아니까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거를 몰랐을 때는 좀 많이 엄청 서운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신랑이랑 있으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일이 좀 많았었는데 신랑이랑 만난 지 초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약 3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신랑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선배 2명이랑 저희가 같이 살았었어요. 개인사가 있어서 4명이서 같이 지냈었는데 저희가 큰 방을 쓰고 그분들이 작은 방을 쓰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하려고 준비 다 하고 그 2분도 출근한다고 하길래 깨우러 갔는데 어제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신랑 들어오는 거 보고 같이 잠들었는데 이러니까 본인들 늦게까지 휴대폰 만지고 있는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빼꼼 쳐다보더라. 우리 자는 거 확인하는 건가? 왜 쳐다보는 거지? 그냥 내일 물어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진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 나 그냥 잤다 이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본 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못 본 거겠지 이랬는데 뭐 정말 봤다면서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러고 다음날 휴무라서 신랑이랑 꿀잠을 자고 오전에 신랑이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 앞에 냉장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원래 그 선배 2분이 장난기가 되게 많은 분이라서 그 전날에도 막 4명이서 장난치고 그러고 놀다가 잠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이 장난친 건가 싶어서 뭐라고 하려고
그 선배들 있는 방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신랑이랑 저랑 그거 보면서 이거 뭐냐고, 장난을 왜 이렇게 치냐고, 아 이거 무거울 텐데 장난도 참 되게 심하게 친다 이러면서 내가 물어보고 올게 이러고 그 선배들한테 뭐라 하려고 그 선배들 있는 방으로 갔어요. 이제 신랑은 덩치가 좀 있어서 지나가지는 못하고 제가 가서 그 선배들 불러서 이거 나와서 보라고, 이거 뭐냐고 이랬는데 그게 왜 니네 방문 앞에 있냐? 이래요. 무슨 소리 하냐.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다. 이거 왜 우리 방문 앞에 뒀냐. 이러니까 본인들은 옮긴 적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옮겨두고 이런 거겠냐면서 힘도 좋다면서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한 분은 키가 좀 작고 한 분은 좀 말라서 둘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투룸에 기본 탑재된 냉장고라서 대충 사이즈는 아실 건데 그거를 원래 위치로 두려고 옮기려는데 3명이서도 겨우 옮긴 무게였거든요. 그러고 다 옮기고 나서 넷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렇게 옮겨져 있냐. 이제 키 작은 분을 A라고 하고 마른 분을 B라고 할게요. A가 말하기를 내가 한날은 잠이 안 와서 폰 만지고 있었고 B는 자고 있었다. 이제 약간 졸려서 눈 깜빡이면서 그러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래서 보니까 어떤 여자 형체 같은 게 B의 배 위에서 널뛰기 하듯 뛰고 있더라. 그거 보고 놀라서 혹시나 나한테도 올까? 눈이라도 마주칠까? 싶어서 그냥 자는 척을 했다. 이러길래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신랑이 친거 쪽에 고모 할머님이었나? 무당 할머니라고 부르는 분께 연락을 드려서 그간의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뭐 챙겨온 거 없냐, 아니면 뭐 가방이라도 확인을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영업 직종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종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현상이 어떤 고객을 만나고 나서 생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이랑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상담 당시에 오늘 상담 고마웠고 이거 꼭 지녀라, 좋은 거다, 가져가 하면서 작은 봉투 같은 걸 줬대요. 근데 이제 신랑은 그게 뭐든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왔다고. 그러고는 뭐 딱히 받은 건 없는 것 같다. 이러니까 그 무당 할머님이 그러면 가방 안에 분명 뭐 있다, 봐봐라 하시길래 차에서 상담 가방을 가지고 와서 정말 탈탈탈 털었는데 작은 봉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열어봤는데 안에 보적이랑 머리카락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무당 할머님이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너한테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남의 귀한 자식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그 집 주소 당장 불러라, 찾아갈 거다 막 이러면서 막 노발대발 하셔서 일단 진정하셔라, 저희도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뭐냐 이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 소금이랑 양푼이 같은 거, 부적 태울 수 있는 그릇 같은 거 준비해서 소금 담아서 태우라고. 태우고 변기통에 버리고 소금을 집 구석마다 종이컵 한가득 담아서 하루 정도 놔두고 다음날 버려라. 그러고도 안 되면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그런 증상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쭤보니까 이게 그것이 양밤 뭐 비슷한 거 한 거 같다고, 이 고객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신랑한테 뭐라고 하시길래 신랑이 그냥 무당 할머님께 아니다, 상담 잘하고 왔고 내가 사람 도와주는 직업인데 피해가는 일을 하겠냐 이랬더니 손주는 인생 망칠 일 있냐, 이거 나쁜 의도로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이랑 연 끊고 주소 당장 불러라, 내가 얼굴 보고 말해야겠다 이러시길래 겨우 진정시키고 연 끊을 테니 걱정 마시라.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으면 진짜 가만히 안 둔다고 막 엄청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이후에 후일담이랑 약간 사연이랑 연결된 짤막한 썰이 하나 있는데, 후일담은 그 고객이 부적이랑 머리카락 그런 거 넣은 이유를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랑이 보험 쪽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고객이 본인 보험료를 내주면 소개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건데 신랑은 정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위법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니까 그래 알겠어, 조심히 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랑이 나와서 집에 그렇게 돌아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이 신랑 잠깐 화장실 갔을 때였나 봐요. 그때 몰래 넣어둔 거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신랑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뒷좌석에 뭔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신랑은 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잠이 온다는 핑계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랑 평소처럼 대화하고 있는데 저희 집 쪽으로 오는 길에 숲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와야 되는데 신랑이 그 숲 길이 느낌이 안 좋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거기 지날 때는 저도 조심은 하는데 그날따라 신랑이랑 전화하면서 그 숲길을 지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자기야 뒤에 귀신 있다? 어떡해 조심해야겠다 이러면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무슨 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럴까 농담이야 농담 이러고 다시 다른 얘기로 화제 전환하면서 집 근처로 다 왔고 신랑이 다 왔다길래 베란다 쪽에서 신랑이 오는 걸 보고 있다가 신랑이 내려오라는 소리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 목소리로 누구야? 이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이러고 대답하려는 찰나 대답하지 마! 소리치길래 눌러서 왜 그래 놀랍잖아 이랬더니 신랑이 그 여자 여기까지 따라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사실 그 숲길 오는 도중에 뒤가 쎄해서 백미러로 뒷자리 보니까 어떤 여자 귀신이 있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뭐 늘 하듯이 장난치려고 하더라. 그러고 이제 너랑 전화하고 있는데 너가 뒤에 귀신 있다 하는 순간 그 여자가 내 시야 오른쪽으로 얼굴을 갖다 대면서 씩 웃더라. 마치 너 나 있는 거 알고 있었지. 왜 모른 척했어? 이런 표정으로. 그때 진짜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무서웠다고. 운전을 어떻게 하고 온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귀신 얼굴 반쪽이 불에 탄 것처럼 일그러져 있어서 더 무서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참고 집을 왔는데 어느새 그 귀신이 사라져 있더라. 근데 갑자기 너 이름 부르길래 순간 그 여자가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 너 대답했으면 나한테 무슨 일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올라와서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다가 다음날 뭐 냉장고 사건하고 그 사연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이거 외에도 썰이 많은데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겪었던 일이 10년 전에 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남들보다 좀 예민하기는 네네네. 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 가위에 조금 눌리는 빈도수도 많고 좀 막 나는 분명 뭔가를 봤는데 다들 못 봤다고 하거나 나는 무언가를 들었는데 남들은 못 들었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 일이 조금 심해진 계기가 혹시 기절놀이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하나 보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나서 기절놀이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꺼림직하고 하기가 싫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위가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진짜 첫 판부터 그 많은 애들 중에 제가 혼자 딱 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사실 이제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때가 새학기였고 14살이었고 친구들 눈밖에 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분위기를 망침으로써. 그래서 그냥 별거 없겠지 하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한번 벽에 서보라고 하더라고요. 구석진 벽에 서가지고 한번 서봐라 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서 있으면 이제 앞에 다른 친구가 서서 목을 조르고 기절을 시키는 행위잖아요. 목 조르기보다는 목에 있는 동맥을 다 막는 거죠. 이렇게 맞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몇 초 안 지나서 저는 그때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눈앞에 진짜 별이 반짝반짝 보이더니 그때 이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이제 주변에 이제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느끼기에 체감상 정말 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친구들을 보는데 몇 명은 좀 막 무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고 이제 한두 명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너 정신 차린 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혼자서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머리랑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다가온 친구들한테 혹시 부축을 해줄 수 있냐고 내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해서 양호실에 부축을 해서 가는 도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그 친구들이 기절이 되는 순간 제가 눈을 뒤집어 까더니 그 벽으로 머리를 쾅쾅 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말렸대요. 머리를 잡으면서 야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머리가 이제 친구들이 잡아서 고정이 되니까 막 발을 막 꺾으면서 마치 약간 일부러 내 몸을 다치게 하고 싶은 사람처럼 막 그러면서 혼자 막 낄낄거려서 웃다가 막 우는 척 하다가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건 기절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소문이 돌아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뿌렸어요. 기절놀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쵸. 이게 진짜 그때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좀 위험했던 놀이여서 이제 진짜 하면은 진짜 단단히 혼낼 줄 알라고 해서 이제 제 친구들도 저도 이제 암묵적으로 아무도 이제 말을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기점부터 좀 저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좀 시간 순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그 기절놀이를 할 때가 3월 달이었는데 9월 달 이제 추석이 있는 달에 제가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이제 살 거 기대하지 말라고 죽은 채로 태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아파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7살이 될 때까지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어요. 그 기절놀이를 하고 그해 추석 달에 이 애가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퇴원을 하고 이제 추석에 다 같이 이제 그 기념을 하려고 큰 이모 댁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노는데 제가 막 신나서 언니 오빠들이랑 놀다가 잠에 든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이모 집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거든요. 근데 잠에 드니까 아빠가 저를 업고 집으로 데려갔나 봐요. 집에 다 도착해서 이제 깨우는데 그때 집이 현관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내가 한창 14살이었어서 화장이 제가 꾸미는 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막 화장을 했는데 아빠가 이제 땡땡아 화장 지우고 자야지 이제 씻고 자자 이렇게 깨웠는데 그때가 제가 시계를 딱 봤을 때 새벽 이제 3시가 가깝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화장실 옆으로 나 있는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를 조금만 걸으면 제 방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사실 7년 동안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을 했다 보니까 방을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부모님이 급하게 2층 침대를 구해서 제 방에 넣어놨어요. 근데 동생은 1층에서 자고 너가 언니니까 2층에서 자라.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방에 딱 들어갔는데 동생이 1층 침대에 이제 걸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고 있지 않고. 그래서 뭐해 왜 안 자고 있어 얼른 자니까 제 동생이 언니 무서워 나랑 같이 자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를 했던 게 워낙 그때 제 동생이 어리기도 했고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병실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 자는 게 익숙치가 않겠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언니가 같이 자줄게 해서 제 동생을 안쪽으로 눕혔어요. 침대 안쪽으로 눕히고 제가 바깥쪽에 누웠거든요. 그래서 동생 등을 보면서 제가 잠이 이게 그냥 졸리지 않아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찝찝함에 안 오는 잠? 뭔가 이대로 잠들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때 안 자고 있던 친구랑 카톡이 돼서 막 동생 등을 보면서 카톡을 하고 있는데 등 뒤로 이렇게 빈 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등 뒤로 뭔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름이 끼치고 무서울 바에는 내가 이 뒤에 뭔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자 싶어서 확 뒤돌아서 동생이랑 등을 맞댄 자세로 이제 방을 보면서 핸드폰을 했어요. 이제 방 안이 어두우니까 핸드폰 불빛 하나만 딱 있잖아요.
이 불빛에 날파리인지 목인지 뭐가 하나가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홈매트 그 예전에는 그 침 모양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있었어요. 기계에다가 네. 그게 끼우면은 그 냄새로 그쵸, 인해서 그쵸. 이제 목이나 이렇게 퇴치되는 그거를 틀자 싶어가지고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문 바로 옆에 이제 그 불 켜는 스위치가 있었는데 딱 켜고 홈매트를 찾자 싶어서 딱 뒤를 도니까 침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딱 불을 켜고 뭐지? 하고 잠깐 멈춰 있어서 뭐지 이게? 왜 동생이 없지? 싶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때 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동생이 이제 사실 힘든 수술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어른도 버티기 힘든 시술이었다 하더라고요. 동생 치료 과정이.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애도 모르게 스트레스성 그 몽유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좀 막 자다가 병원에서 뛰쳐나간 적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설마 핸드폰 보는 그 시간에 얘가 나갔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침대 바깥쪽에 있었고 방 불을 켜려고 움직여도 방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근데 어쨌든 동생은 찾아야 되니까 그 침대 밑에도 보고 책상 밑에도 보고 봤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패닉 상태 와가지고 일단 동생이 없어진 것도 걱정이 되는데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였어가지고. 그래서 말도 바로 못하고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그래서 화장실도 찾아보고 베란다도 찾아보고 막 소파 밑도 보는데 동생이 정말 아무 데도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부모님을 깨웠어요. 엄마 막 진짜 막 덜덜덜 떨면서 막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 혼날까봐 진짜 너무 걱정돼서 동생이 땡땡이 없다. 혹시 나간 거 아닐까? 현관문 밖으로 나간 거 아닐까? 이러면서 제가 횡설수설을 하니까 근데 보통이면 동생이 없어졌다는데 부모님이 태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당황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너무 그때 제가 아직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제가 막 부모님 손을 막 이끌었어요. 제발 나랑 찾으러 가달라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잠이 덜 깨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 등을 이렇게 토닥이는 거예요. 제가 땡땡아 진정해봐 이러더라고요. 설마. 그래서 근데 엄마 말 좀 들어봐. 땡땡아 동생 큰이모 집에 두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소름. 그때 제가 진짜 완전 그 회로가 딱 멈추면서 이런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제 제가 악몽을 꿨다 생각을 하시더라고. 꿈을 꿨는데 꿈이랑 약간 혼동을 했나 보다 이러고. 근데 그때 꿈이 아니게 그 시간에 친구랑 나눈 카톡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아니다 너가 지금 꿈이랑 헷갈린 거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자자 했는데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카톡까지 했는데. 저는 정말 느꼈거든요. 동생 등에 대고 핸드폰을 한 게 느껴졌고 동생이 저한테 언니 무서워 같이 자자라고 말을 했었고 진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막 했는데 며칠 뒤 이제 부모님이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셔서 이제 저도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동생을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집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방문이 혼자 열렸다 닫힌다던가 미닫이 문이 아니라 이게 길게 된 손잡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아래로 힘을 주고 내려야 열릴 수 있는 그런 문 있잖아요. 예, 그런 문이고 저희 그때 집 구조가 좀 특이해서 창문들도 다 바람이 잘 안 통하는 작은 창문들밖에 없었는데도 방문이 혼자 열렸다 닫힌다던가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동시에 가위에 눌렸는데 여보세요? 헐? 에잉? 네? 제보자님? 안 돼! 여보세요? 제보자님? 이걸 못 듣게 한다고? 여보세요? 지금 들려요. 어머님이, 여보세요? 안 들렸어. 여보세요? 안 들렸어요. 부모님이 동시에 가위에 눌려. 근데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동시에 가위에 눌리고 나서부터 딱 끊겼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괜찮아요. 침착하세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우린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제 동시에 이제 가위에 눌리시는데 같은 여자를 본다던가 동생이 집에 혼자 이게 방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여자를 봤다던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부모님이 귀신은 믿지는 않고 저희 외가 쪽이 풍수지리를 조금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터의 문제다.
그냥 귀신 같은 건 너네가 기가 약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그 헛거를 본 거고 그냥 터의 문제일 거다 하고 집을 알아봤는데 그때 이상하게 집이 굉장히 빨리 구해졌었어요. 그 집이 지금 사는 집이거든요. 그 집이 굉장히 빨리 구해져서 정말 속전속결로 진짜 빠르게 이사를 왔는데 이 집에서도 사실 이상한 일이 많아서 제가 그 당직기로 신청을 할까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이 너무 이상하게 진짜 막 너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7월달에 아마 휴가 가실 거예요. 그때 하세요. 그래서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데 저를 이제 빨래 좀 개달라고 부탁하려고 땡땡아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왜? 이랬대요. 이게 같은 음으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대요. 왜? 이러고 방에서. 그래서 엄마가 잠깐만 나와보라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대답이 없더래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얘는 대답을 하고 왜 안 나와? 이래서 방에 딱 들어오니까 방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와.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외출 중이었거든요. 엄마는 방에서 자꾸 인기척이 들려서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렀는데 없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이제 귀신 같은 걸 되게 무서워하셔가지고 진짜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넘겼나 봐요. 근데 이 집에 오고 나서 부모님이 진짜 이상하다 싶을 정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싸우시고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건 정말 무서웠는데 그때 제가 침대 헤드 쪽이 북쪽으로 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방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발 쪽을 북쪽으로 두고 반대로 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 기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홀린 듯이 그 머리를 북쪽에다 두고 잠에 든 거예요. 오른쪽이 벽이고 왼쪽이 이제 그 방문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가위에 눌렸는데 제가 가위에 눌리고 뭔가 형체를 뚜렷하게 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어떤 여자가 이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자기 무릎을 감싸 안고 제 발 쪽에서 벽에 기대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는데 눈이 없어요. 눈이 뻥 뚫려 있어요. 진짜 검정색으로. 근데 저를 본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못했다. 진짜 속으로 진짜 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아도 이렇게 사과를 생각하면 눈앞에 사과가 없어도 보이듯이 눈앞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래서 나 진짜 어떡하지 했는데 자기를 봤다는 걸 인식을 한 이후에 걔가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기어서. 그러더니 제 오른쪽 귀를 이렇게 쓸어 넘기면서 너나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제가 아무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경직이 돼가지고 근데 막 이러면서 제 귀를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기절을 한 건지 제가 이제 딱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몸이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겨우 거실에 나가서 물을 마시는데 엄마가 저를 보면서 야, 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방금 가위에 그렇게 눌리고 깼는데 엄마가 소리지르고 깜짝 놀라서 왜? 이러니까 야, 너 빨리 가서 거울 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왜? 이래서 거울 봤는데 오른쪽 귀가 보라색이에요. 말도 안 돼. 헐. 근데 이거를 제가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카톡으로 얘기를 했어요. 와, 이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제 친구들은 무의식 중에 네 귀를 잡아 당기는 나도 그 게 생각은 아니냐 했는데.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내서 해도 이 귀가 정말 다 보라색으로 멍들어 있었거든요. 그때 병원에 가서 멍 빠지는 약을 지어서 먹을 정도로 이 멍이 되게 심하게 들어 있었는데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가위에 더 심하게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가위에 눌렸는데 눈앞이 회색으로 막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막 제가 방에 누워있는데 거실 쪽에서부터 누가 막 춤추면서 약간 방울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춤추는 거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누가 지금 춤을 추고 있구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방울 소리가 점점 방문 앞으로 가까워지더라고요. 제 방문 앞으로. 그래서 진짜 가위에서 딱 깨고 나서 막 심장 막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제가 항상 악몽에서 깨고 나면 부모님 방에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 혼자 주무시고 계셨는데 엄마한테 이게 누우면서 엄마 나 가위 눌렸어 너무 무서웠어 이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되게 신난다는 듯이 왜? 왜? 뭐 봤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뭔가 그냥 방울 소리랑 들었다 이러니까 왜? 여자였어? 여자였어? 설마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 근데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 심장이 좀 떨리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지금 감았어요. 엄마가 너무 진짜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막 여자였어? 어땠는데 계속 막 물어봐가지고 이거 너무 무섭다면서 눈을 지금 감았다 떴는데 제 방 침대더라고요. 그냥 꿈에서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심한데. 그 뒤로 진짜 거의 불면증에 가까울 정도로 잠을 못 자고 잠에 자는 게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면은 학교가 좀 일찍 끝나잖아요. 네. 시험이. 제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조금 그런 게 심했었는데 그날 이제 시험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이제 며칠 동안 잠을 똑바로 못 잔 상태다 보니까 집에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엎어져서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가위에 눌리는 듯한 그 느낌이 스멀스멀 들길래 그때 직감적으로 나 지금 가위에 눌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 이번에 눌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면서 원래 보통은 가위에 눌리면 몸이 움직여지지 그죠, 않잖아요. 근데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눈앞은 예전에 가위 눌렸던 것처럼 회색깔로 다 변하고 있고 근데 몸은 움직여져서 나 지금 이거 빨리 깨야 된다 싶어서 진짜 몸을 움직이면서 주방 쪽으로 나갔어요. 근데 주방으로 나갔는데 몸이 계속 누가 한두 명씩 엎히는 것처럼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눈이 막 감기는데 누가 일부러 손가락으로 눈을 누르는 것처럼 막 눈 감으라는 듯한 느낌으로 눈이 막 감기길래 절대 안 감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식탁을 딱 잡고 서가지고 버티는데 이게 점점 무거워지면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냥 모르겠다 이러면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천둥 같은 소리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처음 듣는 할아버지 목소리였는데 진짜 천둥 같았거든요. 제 귀에는. 갑자기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 눈을 빡 뜨니까 제 방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가 외할아버지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데 외할아버지가 혹시 그냥 너가 가위 눌려서 힘드니까 좀 도와주신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좀 큰 사건들은 이런 거였고, 좀 짜잘한 것들은 여기서도 전집이랑 똑같이 방문이 혼자 열린다던가, 아무도 없는데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던가, 물건이 막, 예전에 좀 소름 끼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제 핸드폰 위치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때는 귀신이라 생각 안 하고, 사람이 몰래 들어왔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엄마가 새로 한 반찬도 막 버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귀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사람이 들어올 그런 것도 없고 그때 집에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홈캠을 설치했는데도 뭐 사람의 흔적은 없는데 자꾸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직기에 너무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가 자꾸 무당을 찾아가려고 하면 사고가 나고 오늘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 차 사고가 나서 못 올 뻔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삼촌들한테 연락해서 안 된다, 나 이번은 진짜 안 된다 해가지고 삼촌들이 지금 사고 처리해 주시고 계시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근데 무서워.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제 귀에까지 그 사연이 들어왔다는 거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58,000%입니다. 근데 제가 그 눈 뚫린 제 귀를 멍들게 했던 귀신 그 귀신 꿈을 꿨는데 제 친구가 제 침대에서 자고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저는 좀 그 일을 까먹고 있었는데 몇 달 뒤에 이제 제 친구가 놀러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라면을 끓이고 있고 제 친구가 핸드폰을 하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욕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막 쌍욕하면서 막 자기 막 악몽 꿨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으로 악몽에 눌려서 기분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무슨 꿈 꿨는데 그러니까 야,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나 쳐다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라면이고 뭐고 야, 너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 하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너 뭐 봤냐 그러니까 눈이 없는 여자였대요. 혹시 침대의 문제일까 싶어서 이것도 좀 소름이 돋는데 동생이 이제 태어난 달에 엄마가 2층 침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2층 침대를 새로 산 게 아니라 엄마 지인분한테서 싸게 얻어온 거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딸들이 그 자꾸 2층 침대에서만 자면 가위에 눌렸대요. 그래서 좀 싸게 팔았는데 엄마가 이제 싸게 사와서 했는데 그때 이사 오고 나서는 동생이랑 제 방이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침대는 좀 새 거니까 아깝다 하면서 2층 침대를 반으로 자르셨어요. 그래서 1층에 있던 침대는 동생 방에 두고 2층에 있는 침대는 제 방에 뒀는데 그 침대에서 자꾸 이상한 제가 뭔가 가위에 눌렸다 힘들어하니까 침대를 바꾸고 나서는 그 눈 뚫린 귀신은 못 보기는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반이 갈려서 발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수련회를 가고 부모님이 이제 그 부부 동반 모임을 가셨을 때 제가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제가 이게 틈 사이를 못 봐요. 자꾸 뭔가 쳐다보는 느낌 그런 게 싫어서 항상 방문도 다 닫아두고 저는 집에 혼자 있어도 방문은 항상 꼭 잠궈두고 있거든요. 근데 거실에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면 나만 들을 거고 사람이면 누구도 같이 들을 거다 싶어서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 자는 친구한테 주변에 사는 친구한테 보냈어요. 너 이거 혹시 뭔 소리 들려니까 발자국 소리? 이러더라고요. 되게 눈치가 없네 친구가. 그때 부모님한테 좀 연락을 하고 제가 이제 너무 겁이 질려서 친구 가족들까지 다 불렀어요. 집 비번 알려주고 바로 한번 들어와 달라고. 근데 이제 경찰도 와서 했는데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없다 하더라고요. 좀 이런 일들이 좀 지금 제가 느끼기에 좀 커다란 사건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서 근데 사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취를 했는데 그때 제 남자친구가 한번 같이 잔 적이 있었어요. 제 자취방에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전 피곤하다고 먼저 잠에 들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상한 행동을 했대요. 잠에서 깨서. 갑자기 거울을 찾아서 막 화장실로 걸어가더래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뭐야 깼어? 어디가 화장실 가?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화장실에 가더니 화장실에 딱 거울 앞에 서서 계속 제 모습을 응시를 하더래요. 남자친구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그래서 야 정신 차려 왜 그래? 그러니까 계속 무시하고 근데 그러더니 딱 제가 나 머리카락 자르고 싶어 이랬대요. 그 전 생머리를 이제 긴 생머리를 좋아해서 항상 머리를 기르는데 전 정말 머리를 절대 자르고 싶다고 말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단발이 너무 안 어울리기도 하고 단발을 네 근데 남자친구한테 가위 있어? 나 머리카락 좀 자르고 싶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이라도 막 머리카락 자르고 싶다는 사람 마냥 해서 남자친구가 이제 힘이 저보다 세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약간 너가 좀 잠이 덜 깬 것 같다 그만해라 이러면서 했는데 그 뒤로 제가 갑자기 정신을 놓고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렸다 하더라고요. 기절하듯이.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나 같았으면 줬는데 가위 잠깐만 부엌에 있어요. 제보자님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자꾸 뭐 사고가 나셨다고 했잖아요. 사고 외에 본인이 몸이 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이 제 추측으로는 기저놀이 이후로 좀 심해졌다고 느끼는 건데 그 이후로 막 뼈가 갑자기 어이없게 뼈가 부러진다든가 아니면 막 팔꿈치에 살이 막 어디 찝혀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막 흉터로 남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많게서 막 계단에서 갑자기 막 굴러 떨어지고 근데 이건 제가 부주의해서 좀 우연의 일치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제가 몸이 자주 다쳤고 그 당시에 부모님이 얘 방은 그 병원 응급실이다 할 정도로 이유가 없이 아파서 그 응급실에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입원을 해서 항상 검사를 해봐도 병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예민해서 이렇게 스트레스성 장염이어가지고 자주 아픈 것 같다 약간 애매하게 결론만 내고
근데 저는 몸이 너무 아픈데 계속 다치고 그러고 코피도 막 하루에 막 7번씩 쏟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을 아예 못 들을 정도였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계속 코피가 나니까 그래서 양호실에서 지혈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병원에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